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노후 준비 끝났다고 굳게 믿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파산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 한복판에 자가 아파트까지 있던 50대 가장이 퇴직하자마자 현금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이야기.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라면요? 지금 우리나라 50대 자산 중에 74%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이분들 중 상당수는 마트에서 장볼 현금조차 부족한 상태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30대든 40대든 50대든 상관없이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미래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집 한 채가 왜 노후 준비의 끝이 아닌지, 그리고 정확히 10년 안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숫자들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후의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숫자는 52.9세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평균 나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에요. 100세 시대라고들 말하잖아요. 근데 53세의 월급이 끊기면 남은 47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 번째 숫자는 69.5%예요. 사무직 퇴직자 중에 거의 10명 중 7명이 자기 경력 살리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밀려나는 비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무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든요. 퇴직 후에는 그 경력이 거의 무의미해질 확률이 70%라는 거 받아들일 준비 되셨어요? 세 번째 숫자는 25%예요. 은퇴 후에 치킨집이나 편의점 창업한 분들 중 4분의 1이 사업 부진으로 문 닫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이에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치킨집 하나 차리면 된다고 가볍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중 상당수가 지금 퇴직금까지 다 날린 상태예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김 부장이라는 인물 떠올려 보세요. 이분은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숫자가 의미하는 구조적인 함정을 인식하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김 부장이 가진 서울 아파트는 자산이었지만 현금이 아니었고요. 자산과 현금의 차이를 이해 못한 데가는 노후 파산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돌아왔어요. 지금 여러분 자산 구조를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은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했을 때 극도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바로 노후 파산의 근본 원인이 돼요. 미국은 32%, 일본은 36%, 영국은 51%가 부동산인데요. 한국은 놀랍게도 64.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결정짓는 시한폭탄이에요.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위험한 건지,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유동성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김 부장처럼 서울에 집이 있으면 자산은 있지만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기이한 상황이 생겨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거의 3분의 2가 현금화가 어려운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는데요. 이건 마치 사막에서 소금물을 가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거래가 절벽처럼 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흑자 부도라는 역설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장부상으로는 수십억 자산가인데 당장 병원비 낼 현금이 없어서 무너지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조용히 생기고 있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요. 부동산에는 영끌까지 해가며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서 정작 금융자산의 절반은 예적금에만 묻어두는 이중적 행동 패턴이에요. 한쪽에서는 극도로 공격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도로 보수적인 이 기형적인 투자 성향이 결국 자산 증식의 효율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부동산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하면서 나머지 돈은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여러분 미래를 들여다볼게요. 50대에 은퇴하면 부부가 같이 살기 위해서 한 달에 최소 얼마나 생활비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학생 자녀 용돈이랑 학비, 통신비, 경조사비, 병원비 더하면 이 돈은 순식간에 녹아내리고도 부족해요. 은퇴 후에 진짜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노후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비중은 높아지고 현금 비중은 낮아져요. 30대는 부동산 비중이 55% 정도인데 60대가 되면 무려 77%까지 치솟아요. 이게 노후 유동성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현금 비중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바로 60대인데요. 저축액은 16%도 안 돼서 당장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은 집일 뿐이지 현금 유동성이 따로 나오는 마법의 자산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요.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지금처럼 여유로운 조건의 주택연금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또 다른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높은 노인 빈곤율 이면에는 자산이 유동화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데요.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주택연금 통해서 자산을 유동화하면 빈곤율이 14에서 16% 정도 감소할 수 있긴 한데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세요. 지금까지 방식대로 부동산에 올인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다음 장면에서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노후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삶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돼요. 두 가지 노후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올인형 A씨로 2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은 거의 없어요. A씨는 재산세 낼 현금조차 부족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속에서 매일 밤 불안한 잠을 자고 있어요.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바로 A씨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데요. 자산은 20억인데 실제 삶의 질은 월세 사는 분보다 못한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자산 배분형 B씨로 8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12억 원 금융 자산 가지고 연 5% 배당 수익으로 월 500만 원 받고 계세요. B씨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도 배당금이 꾸준히 입금되니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는 여유도 누리고 계세요. 같은 20억 원이라는 자산인데 A씨랑 B씨 삶은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 자산 배분 전략의 차이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A씨랑 B씨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그리고 10년 후에 어느 쪽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확신하시는 분 계시면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건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랑 저출산,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와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수요 구조를 바꿀 거예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지나면 세대수마저 감소하기 시작할 건데요. 그때 되면 부동산 올인형 A씨 자산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면에 자산 배분형 B씨는 부동산이 일부 하락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오히려 저가의 좋은 자산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더 부자가 되는 비밀이에요. 유동성 확보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 배분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드릴게요. 주거용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서울 집값 절반 정도 되는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머지 현금성 자산의 30에서 40%는 자산 배분 투자나 우량한 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게 현금 흐름 확보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또 전체 자산의 10에서 30%는 모멘텀 투자용으로 남겨두셔서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오는 저점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부동산 7대, 현금 3이나 부동산 8대,
현금이 구조에서 벗어나서 성장과 소득의 균형을 맞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지금 당장 서울 아파트 사려고 대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드디어 15억 원 돌파했다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위험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15억 원이라는 금액은 보통 사람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25년을 모아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건 이미 정상적인 가격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대출받아서 서울 아파트 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내년 초에도 은행 문턱은 낮아지지 않을 거고요. 가격은 천정부근인데 2026년 1월부터 은행들은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말이라 대출받기 힘든 거고 연초되면 리셋돼서 쉬워질 거라 기대하시는데요. 최근 기사들은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행권이 새해 맞아서 대출 문턱을 급격하게 낮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연초부터 철저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내년 2월에 확정되는 세대출 목표 한도에서 올해 목표치 초과분만큼 깎는 페널티까지 적용된다는 건데요. 이건 전례 없는 강도의 규제예요. 고액주택담보대출 출연율 인상이라는 정책이 시행되면요. 대출액이 클수록 은행이 내야 할 출연금이 많아져서 비싼 서울 아파트 대출은 더 어려워져요. 쉽게 말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비싼 서울 아파트 살 사람한테는 대출해주지 말라는 신호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거고요. 이 흐름은 당분간 안 바뀔 거예요. 여기에 위험 가중치도 15%에서 20%로 상향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27조 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15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영끌해서 사면요. 고평가된 자산을 가장 비싼 이자로 가장 위험하게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전세 살면서 벼락 거지 되라는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서울이 고평가돼 있고 유동성이 마르는 시기에는 똑같은 전략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 방식 수정해야 생존할 수 있어요. 5년 전 코로나 시기에 아파트 사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 경매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영끌 경매라는 키워드로 최근 한 달간 기사 검색해보면요. 고금리 여파에 수도권 영끌 주택임의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와요. 수도권 집합 건물 임의 경매가 1년 사이에 30%나 증가했고요. 지방광역시는 이미 경매가 35%나 폭증했다는 통계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30대랑 40대의 영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고금리 이자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4년 전, 5년 전에 산 분들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지금 당장 가격 상승만 보고 영끌해서 사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매 관련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25년은 11월까지만 집계해도 역대급 경매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2005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이에요. 12월 데이터까지 포함되면 2만 건 넘길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2005년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경매 건수가 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2020년 6월이랑 7월에 엄청난 거래량 기록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영끌에서 집 산 분들이 지금 고금리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쏟아지고 있어요. 좋은 투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잘못된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고평가된 시기에 무리한 투자는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에 대한 내 집 마련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산 배분의 시대로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근로소득 꼬박꼬박 모아서 대출도 안 나오는 고평가된 15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에 묻지 마시고요. 다른 자산군으로 분산하는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달러나 채권, 그리고 아직 저평가된 지방 소액 부동산에 자산 나누시는 게 2026년 유동성 위기가 오더라도 자산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오히려 돈 버는 소득 시스템의 핵심이고요.
유동성 확보한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진실이에요. 내년에 경기 침체 올 확률 높다는 말 많은데 그러면 차라리 현금 지키는 게 안전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는 게 현금만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어서 화폐 가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벼락거지되기 딱 좋아요. 최악의 상황 감안하면서도 혹시 잘못되더라도 크게 손실 안 날 만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지금 시기에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 들어볼게요. 단기 채권의 5에서 10% 정도 배분해서 안정적인 배당처럼 수익 받으면서 유동성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상당수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 안 오더라도 달러는 계속 강세 보이면서 원화 대비 가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1480원까지 갔던 환율을 1430원대로 만들어 놨는데요. 연초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는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달러 자산 보유하신 분은 오히려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주목하셔야 할 자산은 금이랑 은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돈을 너무 많이 푸는 유동성 과잉 시대거든요. 금은 올해만 70% 이상 올랐고 은은 거의 150% 가까이 올랐는데요. 달러로 바꾼 자산으로 금이나 은 ETF 매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어요. 네 번째로 본인이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주식의 10에서 30% 정도 투자하는 것도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비상금이랑 생활비로 원화로 보유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저평가돼 있고 향후 공급 물량 제한된 유망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하시거나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 자산에 쪼개서 투자해야 되는지. 하나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의 자산에 몰빵했다가 급변하는 경제 상황 발생하면 자산이 크게 손실 날 수 있고요. 분산 투자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략이에요.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달러가 급등했던 97년이나 2008년 같은 시기에는 어김없이 부동산이 폭락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평가된 유망 지역에 부동산 투자했는데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하더라도요. 달러 자산이 급등하면서 전체 자산은 균형 유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경기 침체 안 오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평가된 유망 지역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완만하게 우상향할 거예요. 거기에 금이랑 은도 유동성 과잉 시대에는 계속 가치가 상승하니까요.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전체 자산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의 핵심 원리예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해요. 올 한 해 동안 이거랑 비슷한 포트폴리오 운용하신 분들은 단 한 번의 큰 손실도 없이 상당한 수익 올리셨는데요. 이건 운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 분석하고 실제 현장까지 확인하면서 투자 결정 내린 결과고요. 데이터 기반 투자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경고 신호들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 주시하시면서 시장 상황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게 앞으로 10년간 자산 지키는 핵심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하면 외국인 자본이 한국 떠나고 있다는 신호고 부동산 시장에 충격 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경매 건수 추이예요. 경매 건수가 월간 2,000건 넘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영끌족 디폴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에요. 연체율이 1% 넘어서기 시작하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고 부동산 급락 전조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경고 신호는 미분양 물량 추이예요. 전국 미분양이 7만 호 넘어서고 수도권 미분양 급증하기 시작하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압력 커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기준금리 방향이에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대출이자 부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 가해질 수 있어요. 이 5가지 신호 중에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부동산 시장에 큰 조정 올 가능성 높아지고요. 이때는 현금 비중 높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게 현명해요. 반대로 이 신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저평가된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숫자 읽는 능력 키우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 오를 때 탐욕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진입하고요. 떨어질 때 공포에 사로잡혀서 손해보면서 탈출하는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워렌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원칙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는 건데요. 이게 부의 핵심 원리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상태고요. 15억 원이라는 평균가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뛰어드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반면에 지방의 저평가된 지역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이런 곳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간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지방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인구 유입 있고 공급 제한돼 있고 산업 기반 탄탄한 특정 지역들만이 상승 잠재력 가지고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데이터 보는 눈 기르시고 시장 흐름 읽는 능력 갖추시면 여러분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준비하는 사람이랑 부정하는 사람의 차이는 10년 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어요. 불편한 현실 직시하고 준비 시작하거나 아니면 눈 감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2번째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변화는 불편하고 현재 믿음 버리는 건 고통스럽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건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장은 여러분 감정 고려 안 하고요. 준비 안 한 사람한테 자비 베풀지 않고 경고 신호 무시한 대가는 언제나 가혹한 형태로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김 부장 이야기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고 서울에 좋은 아파트까지 있었는데요. 단 하나,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 결과 퇴직과 동시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요. 자산은 있는데 돈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그분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은 김 부장이랑 다른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자산 구조 점검하시고 부동산 편중에서 벗어나서 현금 흐름 중심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준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산 배분 비율 조정해 나가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거예요. 서울 아파트 당장 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추가 자산을 어디에 배분할 건지, 그리고 은퇴 시점까지 어떤 구조 만들어 갈 건지를 계획하라는 거예요. 부동산 비중을 60%에서 50%로, 그리고 다시 40%로 낮추시면서요. 금융자산이랑 현금성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게 핵심 전략이 돼요. 이 과정에서 배당 수익 발생하는 자산들 늘려가시면요. 은퇴 시점에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 구축하실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여러분 일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시장의 공포랑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얻게 되실 거예요. 2026년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변화를 위기로 맞이할지 기회로 맞이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준비에 달려 있어요. 서울 집값이 15억 돌파했다는 뉴스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대출 막혔다는 소식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전략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정보 없어서 길 잃고 벼락거지 되는 일만큼은 피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보는 눈 기르시고 시장 흐름 읽는 능력 갖추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워렌 버핏 투자. 원칙 첫 번째는 원금 잃지 마라이고요. 2번째 원칙도 원금 잃지 마라예요. 좋은 투자보다 잘못된 투자 피하는 게 100배 더 중요해요. 고평가된 시기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건 가장 확실하게 원금 잃는 방법이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로 그런 고평가 국면에 있을 가능성 높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요.
아무도 여러분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고 정부도 은행도 부동산 전문가도 여러분 파산 막아주지 않는다는 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이 10년 후에 김 부장처럼 후회하는 삶 살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 잡을 수 있다는 진실 마지막으로 전해드려요. 지금 당장 여러분 자산 현황 종이에 적어보시고 부동산이랑 현금 비율 계산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미래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거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